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네, 드디어 한문 문법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급 한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문장에 관한 어법을 공부를 하면서 기본 문형들과 문장들의 특성에 관해서 익혀보게 될 텐데요. 전체 강의는 15강 강의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5강 강의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은 추후 이 문법 초급 한문 문법 강좌가 마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교재를 정해서 가장 기초적인 예전에 전통 서당에서 배웠던 각종 책들을 가지고서 배웠던 문법을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또 강독해보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공부한다는 것이 있죠. 이 글자 한 글자를 공부한다는 것과 한문 문장을 공부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문법, 어법을 공부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각종 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문, 고전 한문의 내용들은 대부분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법들, 문법이죠. 보통화 간자체로 사용되는 그 중국어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강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하지 않고 혼자 책을 가지고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으로 배우기에도 또 어려운 것이 실제 이 문법을 배우는 그 용어를 설명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실제 우리가 중국과 수교되면서 중국의 현대 중국을 받아들이면서 현장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그 용어의 적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적어도 1000년 이상 전부터죠. 신라시대 때 한문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1500년 이상 우리도 한문을 사용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형태의 그 문법적인 그런 용어와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문장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문으로 된 문장을 배우든 아니면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든 그 언어에는 그 언어에 맞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명칭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배우게 될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그 용어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으로 배우게 될 그 전체 15강의 강의는 오늘 첫 시간에 이제 품사와 문장 성분 및 각종 용어에 관한 정의를 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각종 이제 문장 유형, 자, 평서문부터 시작을 해서 감탄문까지 각종 문장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자, 그 문법을 배우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요. 또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도 참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록에는 여러가지 글자들이 있지만은 실제 다른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딱 한 줄 한 줄씩만 좀 하시면 될 겁니다. 맨 먼저 한자의 그 유형적 특성인데, 한자나 한문의 유형적 특성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죠. 지구에 있는 모든 그 인류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유형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요, 크게 고리법, 굴절어, 교착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다른 게 아니라 고리버다. 한자는 고리버다. 고립되었다는 말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낱글자를 배우게 되면 문장의 어느 곳에 위치하든 어느 순서로 나타나든 글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 언어를 고리버라고 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모양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준수로 나타나고 그 중국어나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죠. 나타나다 보면 똑같은 한자가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고 서술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꾸며주는 수식의 자리, 여러 형태 자리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들은 활용 의미가 있어 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의미가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된 형태로서 글자들이 나타나지만 한자는 어느 곳에 위치하든 일단 글자 한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보면 한문이란 글자 한자 한자를 배워두다 보면 글자에 관한 부담은 없죠. 자, 어느 위치에서 어느 순서에서 이 의미를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문법적 특성으로 그 문법적 자리나 특성에 맞는 해석 의미로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새기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자는 고리버다 라는 것을 배워두시고요. 그래서 한자는 고리버다. 고립되었단 말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낱말, 그 한자 자체가 변화를 일어나지 않은 언어를 고리버라고 해요. 고리버라 하고. 각종 여러가지 제가 말을 많이 써놨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지 마시고, 한자는 고리버니까 글자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실렁실렁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자, 그래서 한자는 고리버고, 글자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품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품사를 배우다 보면 품사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문법이나 아니 뭐 영어나 단어마다 이 문법을 배우다 보면 품사에 대한 노이로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품사에 대한 노이로제는 뭐 가질 필요는 없고요. 품사가 뭐냐? 이 품자가 우리 보면 이제 물건품이라 하죠. 물건을 나타내는 상품, 물건을 나타내는데 각종 요 입구가 3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그릇이나 자리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특성에 맞는 자리로 구분해 놓는다.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태어나고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 집에서 태어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보통 영어 같으면 영어나 우리나라 같으면 품사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자는 고리보이기 때문에 일단 글자를 외우든지 이해만 하실 것 같으면 그 어느 자리에 가면 그 품사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글자가 변하는 게 아니고 자리가 변한다는 거죠. 자리가. 그 자리가 이제 말을 하는 순서, 글을 쓰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태어날 때 부여받은 특성을 자리별로 나누어 놓은 게 바로 품이다. 나누기 품이다. 또 다르게는 이 품자 자체가 이제 요것도 이제 품이라고 쓰는데, 요 품은 자, 우리가 천성이라 그러죠. 하늘로부터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받은 품을 요 품, 줄품자를 씁니다. 줄품자를 쓰는데, 요 품자는 자, 보면 이 글자 자체가 요 글자 요 근문에 보면 여기 다른 게 아니고 이 재단입니다. 재단. 여기 나타나는 여기 재단이거든요. 재단. 자, 좀 높은 장소에 2층, 3층으로 만든 재단에 그 무당들이 예전에는 보면 무당들이나 제사장이 그 대나무라든지 나무를 짓고 기도를 통하든지 무엇을 내려달라고 빌 건 아닙니까? 그 내려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여받다는 게. 그래서 생명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요품이라고 합니다. 품. 그래서 하늘이 준 거죠. 그래서 내려받은 거죠. 자, 그래서 주다 받다를 다 쓰거든요. 한편으로 요 곶집이라고 하는 곶집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품, 하늘이 각 특성을 내려줬다 할 때는 요 품자를 씁니다. 그래서 천품이랄 때는 쓰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상품 품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2차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 놓이든지, 자, 특히 언어 같으면 우리가 뭐 명사, 동사라고 구분할 때는 그 품사별로 구분할 때는 그 특성에 맞게끔 인간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앞에 있는 상품 품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건품, 상품품 하는 품사입니다. 이 품사는
그 언어의 그 특성이나 성격을 자리마다 구분해 놨다. 그래서 이 또 구분할 때, 우리 보면 구분할 때 이래 쓰죠. 그죠? 구분하다 할 때, 분별하다 할 때,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제자리를 각각 다르게 하는 것. 이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 자, 그러면 이 품사에는 크게 언어 체계 중 단어를, 하나의 단어죠. 자, 하나의 단어를 기능이나 형태나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를 품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교 문법에서, 우리나라 국문법에서요.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우리나라는 구품사로 나누고 있거든요. 구품사로. 그래서 이 품사를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느냐? 아무리 많아도 기능과 형태와 의미에 따라서 각각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부류, 몇 개의 부류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기능과 형태와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 품사를 할 때 품사가 명사냐, 대명사냐, 수사냐,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그 언어적 특성을 이해를 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품질관리원처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품질이라는 거, 그 성질에 맞아서 구분하는 것을 품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에 대해 것은, 자, 다른 건 아니고, 요거 두 가지는 크게 아니고, 확실히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자, 한자는 어순에 따라 문법적 기능이 변화한다. 글자가 변하는 게 아니고, 말의 순서. 자, 실제 우리는 말을 배우는 게 글을 배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순, 말의, 글의 순서에 따라서 문법적 기능이 변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 기능은 뭐냐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주어다, 서술어다, 이 목적어다 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 성분이나 기능에 따라서 말 자체가 약간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순에 따라 문법적 기능이 변화하고요. 두 번째, 한자는 문장 속에서, 이 한자는 낱글자입니다. 문장 속에서 다품사, 다기능, 다특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품사로 고정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장에서 나오는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왜 자리가 다르니까 자리마다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가.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다르게 해석을 하든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문장 공부를 할 때는 하나의 글자가 다품사, 다기능, 다특성의 속성을 하나의 글자가 다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법적 기능이 변화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자는 어순에 따라서 문법적 기능이 변화한다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한자는 문장 속에서 다품사, 다기능, 다특성, 그래서 품사와 기능과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왜냐? 똑같은 글자가 주어 자리에서는 주어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동사의 자리에서는 동사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서는 목적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RG자를 쓰거든요. RG자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장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요 RG자는 동사고, 요 지혜, 요 RG자, 요거는 명사다. 그렇게 딱 구분해 버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 후대에, 이제 뒤에, 밑에 나릴이 있는 RG자를 명사형이라고 해서 명사화시켜서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초기 때 나타난 고전 문장들은 요 RG자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RG자가 주어 자리에 나타나면 우리말로 아는 것, 지혜, 지식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 나타나면 안다, 알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면 아는 것을 을을 붙이면 됩니다. 목적격 조사를. 그래서 어디에 오냐에 따라서 우리말에 맞게끔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말은 주어 자리에는 주격조사가 있죠. 주격조사 이가. 그 다음에 목적격에서는 을을. 이 조사를 자연스럽게 붙이면 주어냐 목적어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으로서 서술어인 동사,
형용사를 이제 나중에 주어나 목적에 따라서 이게 동사나 형용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 알게 된다, 알 것이다, 여러 가지 문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가 어디에 오냐에 따라서 문장에서의 기능이 달라지고 성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는 다품사, 다기능, 다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자는 문장 속에서 다품사, 다기능, 다특성의 속성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곤군신신 부부자자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한자 문장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자를 외울 때 이 군자를 임금군 그러잖아요. 아, 임금 명사네. 그럼 이거 주어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가 나와버리면 그 다음 나온 순서는 서술어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신 하면 신하신이니까 신하는 명사인데 그러면 주어 성분이고 서술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부자자도 주어이고 서술어, 주어이고 서술어, 이런 문장이 순서에 따라서 딱 정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요 구는 주어의 특성에 맞게끔, 그죠? 이, 가 또는 뭐 보조사인 은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구는 서술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술어형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은 임금이다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똑같은 글자가 위치 어디에 따라서 요거는 주어가 되고 요거는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기능 다특성이란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 다음 똑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요것도 사사고 사사고 사고 사입니다. 자, 사건이니까 사건이 뭔지는 알죠, 그죠? 사건은 요거는 일사자, 어떤 일에 하나하나의 낱낱의 개별적인 일을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사불성. 사사불성은 자, 일마다 불성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둘 자체가 사건이나 사사는 일이라는 명사로 해석한 거거든요. 명사로. 불성이 할 때 이룰성 때가 서술어고, 요거는 서술어 앞에 오는 부정부사예요. 이거는 부사는 서술어 앞에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을 해석할 때 아니불 같은 이런 글자가 나오면 문장할 때 땡큐 해야 돼요. 왜냐면 부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서술어예요, 서술어.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일이라는 명사로 해석을 했잖아요. 똑같은 글자인데, 자, 사군이충, 사군이충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사부모 할 때 요 사자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게 일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섬기다라는 동사인 거예요. 서술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군이니까 임금을 섬길 때는 이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자체가 도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총사군이에요, 총사군. 그 다음에 사부모 하면 이제 부모를 섬기다. 자, 이게 서술어니까 부모는 목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사가 일이냐, 일이라면 뭐 먼저 명사가 나오잖아요. 명사가 나오면 주어 성분이 되는데, 사가 동사인 서술어 성분이에요. 그러면 섬기다는 뜻이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형태, SVO 형태의 언어가 고전 한문법이죠. 현대중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데, 자, 아무튼 똑같은 요 일사자가 우리가 배울 때는 일사자로 맨날 일사라고 쓰잖아요. 근데 섬기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다 할 때는 서술어인 동사죠, 동사. 그러면 서술어가 정해지면 뒷자리는 무조건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사할 때 사가 섬기다 할 것 같으면 부모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다 해서 르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글자들을 살펴보면 여기 안녕의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작, 안지, 홍곡, 지지제 해놨죠. 그죠? 여기 안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자장, 안지, 안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글자를 배울 때는 안 하면 이제
편안한 그러죠. 편안하다는 그 형용사로 쓰이는데, 실제 안녕 그렇게 하면 이 자체가 이것도 편안할 령이죠. 그래서 인사할 때 안녕이라고 쓰고, 둘 다 합쳐서 우리가 안녕이라는 명사로 사용하고 있죠. 한 단어로서.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세요. 이 문장은 사기 진습세가에 나오는 건데, 뭐 그 외에도 장자라든지 장자 내편의 소유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연작이니까, 자, 요는 제비죠. 작은 참새입니다. 제비와 참새가 어찌 알자가 대부분 나올 때는 서술어로 쓰이니까 여기 서술어인 거예요. 서술어. 그러면 뒤에 나온 전체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체는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어이기 때문에 제비와 참새가 어찌 아느냐, 요 뒤에 요 어기사라 그러거든요. 종결 어기사라 하거든요. 홍곡지지, 홍은 기러기와 고니를 이야기하거든요. 기러기와 고니. 기러기와 고니의, 고니 고기,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어찌 아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뱁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아느냐라는 말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참새와 제비와 참새가 이 고니나, 홍곡이니까 기러기나 고니의 뜻을 어찌 아냐. 큰 새들을 어찌 뜻을 아냐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찌라고 하는 의문부사로 사용된 겁니다. 의문부사. 그 다음에 여기도 자장안지 할 때 요 자자도 아들 자자가 아니고, 요 아들 자의 특성은 인칭 대명사. 그래서 인칭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면 그대, 자네, 너, 그렇게 쓰이거든요. 그 너는, 그대는 장차, 안지. 요 안지 할 때 지는 원래 동사가 갈지자죠. 이 서술이에요. 자, 어디로 가려 하느냐. 너는 앞으로 장차 어디로 가려 하느냐. 자, 그러니까 안이 편안하다라는 형용사 겸 명사로 쓰였고, 그 다음에 여기 어찌라고 서술 앞에서 의문 부사로 쓰였고요. 자, 요것도 어디로 가냐. 어디로, 어찌, 어디로. 자, 의문 부사로 다 쓰인 겁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글자가 여기서는 다른 문법, 다른 요소로 쓰였죠. 자, 그래서 한문법상 한자는 기본적으로 한 글자가 품사란 거예요. 일단 한 글자 품사예요. 품사인데 그 품사가 실질적으로 100%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아까 일사자 봤지만 똑같은 일사자지만 어떨 때는 일이라는 명사로 쓰였다가 나중에 섬기다라는 동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글자인데 자리에 따라서 요거는 명사로 해석, 주어니까 명사로 해석해야 되고 요거는 임금답다라는 형용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품사하면서 문법적 요소를 담당하지만은 한 글자가 다 품사, 다 기능, 다 특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한문 문장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보고 갑시다. 자, 한자는 기본적으로 한 글자가 하나의 품사이고 하나의 단어입니다. 한 글자가. 그래서 각각의 글자는 하나의 품사고 하나의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단사는 다른 게 아니고 한 글자의 단어를 단사랍니다. 한 글자의 단어. 기본적으로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인 겁니다. 하나의 품사인 겁니다. 그 한자는. 그리고 두 글자 이상이 모여서, 한자 두 글자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 의미 단어를 이루는 것을 복사라 합니다. 복사.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고유명사 있죠.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역명이라든지 사람이 쓰는 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고유명사나 추상명사들한테서는 대부분 두 글자 이상이 나타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이고 하나의 품사일 때는 단사라 하고, 이 두 글자 이상이 모여야만 단어를 이루는 것을 복사라 합니다. 복사. 이거 중복할 때 복이죠. 그래서 문법상 뜻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언어의 최소의 단위를 단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단사라고 하고, 한 글자인 것 단사,
두 글자 이상은 이제 복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죠. 이제 고사성어, 사자성어 할 때, 합성할 때 성어라고 하는데, 이루성자에 이제 말씀하니까 일단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이루고 이루어진 말 자체,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옛 사람들이 쓰던 만든 말이죠. 만든 말. 요즘 말하면 조어예요. 만든 말을 성어라고 해요. 한 글자가 아니고 두 글자, 세 글자. 우리가 고사성어, 사자성어 할 때, 사자성어는 넉 자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화된 개념을 사자성어를 하죠. 고사성어는 이 고사란 말 자체가, 고사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어떤 스토리든 어쨌든 에피소드든 간에 어떤 이야기를 고사를 합니다. 고사. 그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면 그 이야기에 맞는 성어, 단어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고사성어는 꼭 네 글자의 성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 죽, 지, 새 그러면 이제 네 글자로 일부러 맞췄죠. 자, 이거는 중국 문학의 그 시원, 북쪽 문학의 시원이라고 하는 시경이 이제 사구로 네 자의 글로 이제 이룩되었던 그 전통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제 호흡을 할 때는 네 글자로 된 그 단어가 그 운율을 타기에 좋기 때문에 대부분 사자성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 뭐 이제 백안시라든지 청안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 글자, 세 글자로도 나타나거든요. 고사성어에서. 고사성어에서 무조건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두자도 되고, 우리 보면, 제갈명이 고사에 볼 것 같으면, 계륵이란 말이 있죠. 그 계륵이란 말은, 이 자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면 그러한 입장을 이제 계륵과 같은 존재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륵은 닭갈비란 뜻이긴 하지만은, 그 스토리죠. 그 스토리 자체에서 나타나는 두 글자로 된 성어죠. 그래서 고사성어인데 두 글자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성어는 한자의 네 글자로 이룬 성어를 사자성어를 하고요. 그 사자성어가 일반적인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나 어떠한 일들에 대한 사건에 대한 유래를 담고 있는 것을 사자성어, 넉 자로 되어 있으면 사자성어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합성어란 말이 있습니다. 합성어. 합성어는 요 단사와 복사와는 다른 개념이죠. 자, 이 합성어는 복합어의 한 갈래인데, 이 복합은 두 개 이상의 글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개념이 되는 단어를 합성어 또는 복합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낱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성어. 자, 이처럼 우리가 단어, 막연하게 말하는 단어도 이러한 종류의 의미 개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품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품사의 분류의 기준은, 자, 품사는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 부류별로 나눈 갈래를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 나눈 거죠. 자, 그래서 품사 분류의 일반적인 기준은 형태와 기능과 의미, 요 세 가지입니다. 형태와 기능과 의미. 그런데 요 형태는 한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고리버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그 말에도 불변어와 가변어, 변하는 말이 다 품사에는 다 같이 섞여 있는데, 한자는 무조건 불변어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의 단어는 한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어이고 고리버다. 그래서 문장에 써 단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한자는 어떠한 모습이란 말 자체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고리버라 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기능. 요 기능은 우리 국문법에서는 주로 부르는 말이 기능에 따라서 구분할 때 체언과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이라서 언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크게. 자, 우리가 품사라고 하면 뒤에 사로 끝나죠. 사로 끝나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에서 사로 끝나는 거예요. 사로. 이것의 품사가 뭐냐 그렇게 하면 사로 이야기했죠. 아, 이것은 명사입니다. 이것은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이 이 문장 성분이라고, 문장 성분이죠. 문장 성분이 무슨 때는 주어냐, 서술어냐, 목적어냐, 이걸 이제 문장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서 어로 끝나야 돼요. 문장 성분은 어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문장의 주어는 뭐지? 그렇게 하면 그 명사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주어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있고, 서술어는 서술어에 갈 수 있는 품사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기도 하고 뭐 다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문장 성분이 이야기할 때는 무슨 주어, 서술어, 목적어 할 때는 문장 성분이 기준이 돼요. 성분이 기준되는 거예요. 출신 성분. 그런데 기능이, 문법에서 하는 기능이 기준이 될 때는 체언, 수식은, 독립은, 관계언, 용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사라고 설명을 하면 아, 품사구나. 주어, 서술할 때 어라고 끝내면서 설명을 하면 아, 이거는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뒤에서 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거는 기준이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딱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품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품사는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 부류별로, 종류별, 부류별로 나눈 갈래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는 주어, 서술랑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은 그 성분의 출신 성분들의 순서가 딱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러면 주어에 맞게끔 나중에 뒤가 도표로 설명할게요. 주어를 꾸밀 수 있는 놈 수식어가 있고, 목적어를 꾸미는 수식어가 있고, 서술을 꾸미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독립은 관계어죠. 독립어는 스스로 감탄사와 같은 독립된 놈이고, 관계어는 이 문장과 저 문장의 뒤를 이어주는 접속사 같은 것들을 관계를 맺는다. 특히 영어에서는 관계 대명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접속사뿐만 아니고, 그 접속을 두 개를 붙여주면서 하는 역할이 접속사인 거죠. 자, 그래서 체언, 수식은, 독립은, 관계언, 용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나라 문법의 경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문 문장을 가지고서 배우게 될 때는 아, 이거 체언, 수식은, 독립은, 관계언, 용언 이런 용어들은 잘 쓰진 않습니다. 대부분 문장 성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체언과 수식은도 다 세분화됩니다. 왜냐하면 요 체에도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거든요. 주체는 주어 성분들, 객체는 목적어 성분들 이야기해요. 자, 수식은에 따라 가지고 관형사, 부사지만은 또 우리 보면 전치사, 전치 앞에서 뒤를 꾸며주기도 하고, 후치 뒤에서 앞을 꾸며주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수식을 하는 형태에 따라서 수식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언은 그 문장과 달리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감탄사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관계언이 두 개의 단어라 아니면 두 개의 문장을 서로 이어주는 전환 접속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한편은 용어는 주체하는 서술의 단위, 동사, 형용사. 우리나라 국문법에는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 이 서술격 조사가 실제 한문법의 문장에서는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이런 분류 구별은 없어요. 자, 이거와 관한 것들은 따로가 아니고 곧 이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품사와 문장 성분, 그리고 요 기능이 있는데, 품사를 기준할 때는 사로 끝난다.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이야기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성분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체언, 수식은, 독립은, 관계은, 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초급 한문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깊이 들어갈 때 고급 한문에 긴 문장을 구분할 때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구분이다. 이 세 가지가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부른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물 한 모금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이 품사가 있고 문장 성분이 있어요. 자, 실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요 문장 성분을 가지고 문장을 이해하는 게 이제 전체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문법의 체계 이론은 대부분 문장 성분에 대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품사들이 있죠. 품사들이 있는데,
바로 뒤에 제가 이제 도표를 갖고 정리를 해 드릴 테지만은 요 주요 성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뒤에 이제 보호가 오는데, 보호가 있는데, 이점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가장 기본적이고 요게 중심이 되죠. 중심. 그죠? 말을 하는 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특히 서술어가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주어, 목적어, 누가 누구에게, 주어가 목적어에게. 이게 주요 성분이 중심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속 성분이 부가 성분이 부가 성분. 특히 이제 부속되는 게 관형어, 부사어는 수식하죠. 수식. 전치사, 후치사나 일부 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와 같은 접속어가 있고 독립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고 끝났다는 거예요. 자, 관형어, 부사어, 그 다음에 접속어, 독립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분을 이야기할 때는 어로 이야기해야 된다. 뒤에 사라고 빨간 걸로 제가 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전부 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품사의 성정이 바로 독립 성분의 기능과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수식어 그러면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죠? 수식어 그러면 수식하는 것들. 수식 크게 아까 여기 말하는 부속 성분 중에 관형어와 부사어도 다 수식을 하죠. 특히 관형사 부사가. 그 다음에 전치사, 후치사도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를 수식하는 것을 전치 수식이라고 그래요. 전치, 치, 놓다, 두다죠. 앞에 둔 것. 그래서 이 전치 수식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고 일반적인 이제 후치 수식은 이제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도 과거의 개념과 현대 중국의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문장 성분을 이야기할 때는 어로 끝난다. 자, 그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사와 문장 성분, 요 기능이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능은 아까 체언, 용언 할 때 그 기능이고, 품사와 문장 성분, 특히 한문법의 체계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어 성분 중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와 이제 보호를 하나의 세트로 이제 볼 것 같으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태생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면 그대로 목적어가 될 수 있거든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그리고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 성분에 해당하죠. 다라고 우리말로 끝나니까. 근데 한문 문장에는 이 명사가 이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명사. 특히 고유명사라든지 명사가 서술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서술어 자리에 올 때는 우리나라 말에 이다와 같이 서술격 조사를 붙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술격 조사라고 있거든요. 서술어 중에. 그래서 명사가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예문을 통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관형어는 관형사와 앞에서 꾸며주니까 전치사 뒤에 이제 목적어 오거든요. 전치사 뒤에 명사 상당 어귀 구문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있고요. 접속어는 접속사가 있고, 독립어는 감탄사와 또 조사 같은 기, 특히 다른 게 아니고 문장의 종결어기사, 어조사들은 그 문장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디에서 섞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독립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들이 있는데, 자, 이 문법들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다른 게 아니고 일반 시중에서 지금 한자 문법에 관한 서적들을 사보시면요, 예전에 나왔던 문법에 대한 용어나 이론과 현대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이 한문 문장, 고전 한문 문장의 어법이나 용법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대 중국에서는 어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중심이니까 거기서는 명사, 대명사, 현대적으로 대명사라고 대사를 하죠. 주사가 있고 양사란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동사, 형용사, 부사는 같고 전치사를 다르게 또 개사라고 합니다. 개사. 현대 중국어에서는 접속사를 연사라 부르고요. 조사, 감탄사, 의성사란 게 있어요. 의성사. 이처럼 현대 중국어 어법에서 쓰는 말과 다른 표현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문법에는 접속사가 없거든요. 품사 중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단지 이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 중에 접속 부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같은 이 접속사를 안 하고 우리나라 공문법에서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그 문법에서 쓰는 용어나 기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전문법, 이 고한문법에서는 이 품사를 가지고 자,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사, 관형사, 부사, 감타사 여기까지는 조사까지 해서는 우리나라 공문법과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이 공문법에서 전치사, 후치사, 접속사, 자, 요게 따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9품사인데 고한문법에서는 12품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 10품사, 11품사로 나누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표준이 없어요. 전체가 아주 통일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 그리고 여기 부른 이름도 보조사, 종결사, 후치사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이제 보조사, 종결사로 또 나누기도 하고 또 후치사를 두기도 하고 쓰는 용어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또한 이 조사 있죠, 조사. 이 조사가 우리나라 공문법에 나타난 조사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에 나타난 조사와 현대 중국어 문법의 어법에 나타난 조사는 약간 상이한,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보조사, 종결사, 어조사, 어기사 등 이 전체를 뭉뚱그려 모아서 조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조사하면 그 조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조사니, 종결사니, 어조사니, 어기사니 이런 말들은 이 한문문법에서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제 문장이 나올 때 이제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명사, 대명사, 지금 12품사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기본적인 거죠. 감탄사까지 그 다음에 조사까지 할 것 같은 9품사인데 이 고한문법에서는 전치사, 후치사, 접속사 요 세 가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공문법과 다르게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치, 후치, 요 접속의 의미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에 관해서 이 도표를 만들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물 한 잔 먹고요. 자, 이 품사와 문장 성분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했던 것이 이 도표에 다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 보면 각 줄 따라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기능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성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품사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 구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 문형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입니다. 주어를 S라, 서브젝트 영어로 S라 표현을 하고 서술어를 원래 동사이지만 verb, V로 표시하고 목적어를 O로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이하게 간편하게 쓸 때는 문장 성분 이야기할 때는 다 어로 끝난다고 했죠. 다 어로 끝납니다. 자, 어로 끝나는데 문장 성분인데 자, 이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형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자, 주어를 꾸미는 것은 관형어거든요. 관형어. 그래서 관형사적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와 주어는 같은 체언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꾸미는 것도 관형어예요. 그리고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고 명사수로 해놨죠. 중요한 거 이겁니다. 명사수로. 명사가 와서 우리의 그 서술격 조사와 형태로 붙여버립니다. 해석을 할 때. 이 동사, 형용사 같은 요 서술어를 꾸미는 것은 부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식어이라고 그랬죠. 수식어. 꾸미는 거. 수식어. 그래서 주어를 기능에서는 주체의 체언이고, 목적어를 체언이라고 그래요. 체언. 자, 그리고, 서술어를 활용된 용언이라고 하는데, 기본 문장에는
중심어가 바로 이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중심이 되는 요소들이고 기능이나 성분이나 가장 중심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심어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요 세 부분의 영역을 자, 실사라 그럽니다. 실사. 실제 가장 중요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요 중심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말들. 꾸민다는 말은 더 씌우든지 닦아내든지 그죠? 아름답게 포장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부가어예요. 부가어. 부수적으로 다 덧붙여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어들은 전부 다 허사라고 해요. 허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나 밥 먹는다. 자, 나 밥 먹는다. 우선은 그죠. 내가 밥을 먹고 싶으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을 것이야. 이 말을 하지만은 나는 말이야 맛있는 밥을 그냥 끝까지 다 먹을 거야. 앞에서 여러 가지 서술어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길게 이야기해도 나 밥 먹는다. 요 세 개가 가장 중심인 말인 거죠. 의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실제 글 속에 나타날 때는 요 중심어를 찾으면 요 중심어 외에는 전부 다 허사라고 하는 부가예요. 더 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한자뿐만 아니고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어만 주어, 서술어, 목적어만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하겠죠. 언어든 표현이든. 그러나 인간의 그 의지, 이지, 이성 그리고 감정 능력은 뭐든지 더 씌우고 꾸미려고 하는 성분이 더 많죠.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잘하고 시나 음악이나 소설이나 문학을 잘 한다는 것은 요 중심어를 잘 쓰는 게 아니고 부가어들, 그 수식하고 꾸미는 더 씌우는 부가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문학을 잘한다죠. 그래서 표현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 공부는 요 실사의 영역을 잘 활용하고 많이 알아야만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중심어들은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성분들은 그냥 단순한 글들입니다.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수식어들, 관형어, 부사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감탄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공부할 요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문장이 나올 때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자는 단문, 짧은 문장은 서술어를 쫙 찾으면 앞에는 주어고 뒤에는 목적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주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서술 뒤에는 전체가 목적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찾아가는 과정을 나중에 실사와 허사를 나누기도 하고 한편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장을 통할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도표에서 나오고 있는 요 요소들을 정확하게 계속 제가 반복을 해서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무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 뒤에 주어군요. 주어, 서술어, 목적에서 어로 끝나면 또 관형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관형어, 서술의 어로 끝나면 이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나중에 와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전치사, 후체, 사로 끝나면 이거는 품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한문 문장에서는 품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명사니까 여기에 써야 된다. 그런 개념 자체가 크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문장 성분이고요. 품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이거는 명사다, 이거는 동사다 하고 그냥 글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할 때 대표음이라는 거 있죠. 하늘, 천, 따지 할 때 앞에 부른 운의 성분 자체가 하늘과 땅,
외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대표음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 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더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좀 군더더기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타나는 요 품사들을 제가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했지만은, 이것들은 나중에 본격적인 문장을 하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사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대명사가 무엇이고, 수사가 무엇이고, 관형어, 부사어, 감탄사, 전치사, 그 다음에 후치사, 접속사, 조사. 자, 이렇게 해서 각 이제 문법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본적인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법 공부를 하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정리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형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한문 문법 책에는 기본적으로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이죠.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란 말입니다. 하나의 단어, 한 글자가. 그죠? 하나의 단어거든요. 그러면 단어와 단어, 단어와 단어가 모인 것을 구어라고 한 겁니다. 구어라고 한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전체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이라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과정은 단어가 단어를 만나면 기본적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 성어라고 그랬죠. 이 과정에서 이미 문법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짧게는 요 요소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중심어이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중심어이고, 주어와 목적어는 대부분 명사, 대명사, 수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꾸미는 것, 요 주어를 꾸미는 것은 관형어라고 그래요. 목적어도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 자리에 차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꾸미는 것은 관형어인 거고, 그 다음에 서술을 꾸미는 것은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형 공부라고 시작할 것 같으면, 이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두 글자로 된 단어 있죠? 두 글자로 된 단어가 이렇게 7가지의 형태에 의해서, 이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어떠한 것들이든. 자, 그리고 볼 것 같으면 두 글자가 주어와 서술어가 모여서 두 글자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단어의자 구입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어와 단어가 모이면, 두 글자 모이면 무조건 구예요. 구. 한 글자가 하나의 품사이고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두 단어이면, 단어와 단어가 모이면 구라고 그랬죠. 구. 그죠? 자, 그래서 두 글자일 때 이 관계, 서로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있는 것을 주술관계라고, 주술구예요. 그 다음에 서술어와 목적어가 만나서 두 글자, 두 단어를 이루면 그 술목의 관계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 대신 앞에 전치사가 와가지고 보를 이룰 때는 요거를 술보 관계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주어나 목적어를 꾸미는 것을 관형어라고 그랬죠. 그죠? 관형어. 그죠? 관형어 수식 관계에 있다 하고, 서술어가 있으면 서술어의 앞에 한 글자에 부사가 오게 되면 요거를 부사어 수식 관계예요. 그 외에도 단어의 두 개의 관계에 따라서 병렬 구조를 만들어요. 병렬 구조. 병렬 구조라는 거는 제가 실례를 말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 구조, 병렬 구조와 융합 구조는 따로 나중에 다음 시간에서 요 7개의 관계에 나타나는 글자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구문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구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에 들어갈게요.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실제 알고 보면 큰 알맹이는 없습니다. 한자는 고리보다. 그리고 기능과 의미와 형태에 따라서 언어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품사론에서 품사는 사로 끝나고, 문장 성분에서 성분적 요소 올 때는 성분이 뭐고 그러면 주어, 서술어, 목적에서 어로 끝나고, 그 다음에 기능은 우리 체언, 용언, 아까 수식은, 독립은, 관계언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 타이틀 자체를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주어, 주술관계, 술목관계, 술보, 관형어 수식, 부사어 수식, 병렬, 융합 구조로 된 실제의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정리할 것은 있지만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나온 이 말입니다. 한문의 문법 체계는 단어를 만드는 과정, 7가지 과정입니다. 7가지 과정에서 2글자 이상의 단어가 만들어져요. 원래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단어와 단어, 한 글자와 한 글자인 2글자부터는 무조건 구문 아니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수식 하냐 안 하냐 차이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 곧 문장 공부다. 단어, 문장 공부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 그러잖아요. 지진 그러면 땅 지자에다가 움직일 진짜로 쓰거든요. 움직일 진짜로. 자,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할 때는 지진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보죠. 하나의 명사로. 그러나 2글자이기 때문에 이거 구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장인 거예요. 자, 지진 하면 뭐니? 땅이 움직인다. 땅이 요동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땅이니까 여기 주어고 서술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문 문장은 현대 한국어를 한자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고전 문장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가 그 단어이고 문장 성분이란 겁니다. 또 하나 더 할 것 같으면 명월과 명월. 밝은 달이죠. 근데 우리는 명월이라고 해갖고 뭐 의미 개념상 밝은 달이라고 하고 하나의 단어 개념으로 보겠지만 실제 단어와 단어가 모였기 때문에 이게 구문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구문인데 두 개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말로 밝은 달 그러잖아요. 그럼 달인데 앞에서 명이 달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관형어 수식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꾸로 해서 우리가 월명이라 칩시다. 월명 하면 첫 번째 달 같은 명사를 많이 쓰니까 이거는 주어 서술어 관계 명사니까 달이 밝다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2글자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단어와 문장 성분에 관해서 제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품사와 문장 성분에서 나타나는 문장 성분의 유형 7가지 있죠? 7가지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이 훈련이다 생각하고 연습이다 생각하고 다음 강의는 확실히 학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문법 강좌 제1강 첫 번째 시간 품사와 문장 성분에 관한 것과 전반적인 이 초급 한문에 대한 과정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시간 계속 지금부터는 실전 돌입을 해가지고 강의록을 가지고 계속 문장 공부에 연습 훈련을 할 테니까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